자, 한국 시간 1월 14일 아침, 토요일 아침입니다. 조금 전에 끝난 나폴리와 유벤투스의 경기 한번 결선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코어를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에? 이게 맞아? 나폴리가 5대1로 유벤투스를 상대로 압승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예상과 굉장히 달랐어요. 왜냐면 유벤투스가 앞선 8경기에서 무려 8경기 연속 무실점 연승 중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선 17경기를 통틀어서 딱 7실점만 했어요. 17경기 7실점이면 경기당 0.5도 안 되는 굉장한 어떤 낮은 실점률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나폴리 고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았죠. 하지만 뚜껑 열고 보니까 앞선 17경기 7실점인데 한 경기에 5실점을 했다.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정말 이번 시즌 처음 맛보는 엄청난 패배를 했습니다. 물론 리그 한정입니다. 유벤투스가 컵 대회는 또 약한 모습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유벤투스를 상대로 나폴리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이겼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경기 초반에는 좀 팽팽한 면도 있었어요. 유벤투스가 잘 버텼고 나폴리가 점유율만 높지 좀 비효율적인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한 골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불타는 이 나폴리의 화력이 제대로 발휘가 된 그런 경기였습니다. 먼저 전반 14분에 빅터 오시멘이 골을 넣었고요. 이 오시멘의 득점을 계기로 나폴리가 한번 흐름을 타서 39분 오시멘의 옆으로 밀어준 패스를 받은 크바레첼리아의 골로 2골 차로 달아났습니다. 이 이후에는 유벤투스가 반격을 잘 하기도 했어요. 특히 전반전 막판에는 굉장히 몰아치면서 이제 디마리아의 만회골이 나왔는데 후반전 들어가서 다시 한번 나폴리가 흐름을 잡습니다. 일단 세트피스를 통해서 라흐마니의 팀 세 번째 골이 터진 게 결정적이었죠. 후반 10분인데 점수차가 한 골이면은 유벤투스가 계속 좀 수비적으로 버텼을 텐데 2골로 벌어지니까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공격적인 교체를 했는데 이때부터 교체 카드의 질과 양과 깊이에서 나폴리가 앞선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후반 20분 크바레첼리아가 올려준 공을 오시멘 헤딩으로 마무리를 했고 후반 27분에는 디로렌조의 스루 패스를 받은 엘마스의 골까지 있었는데 이 막판 득점 장면들은 대체로 나폴리의 강한 압박, 그러니까 나폴리의 전술적인 우위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유벤투스가 좀 부랴부랴 선수를 바꾸면서 시스템도 바꾸고 뭐 좀 급조한 전술을 쓰다 보니까 나폴리의 강한 압박을 더 견디기 힘들었던 그런 양상이 됐죠. 그래서 승리의 주역인 선수를 보자면 당연히 오시멘과 크바레첼리아를 해야 되는데 오시멘이 2골 1도움, 크바레첼리아가 1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 두 선수는 나폴리의 시즌 우승, 또 시즌 성적에 키를 주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월드컵 전까지 굉장히 잘해주면서 상승세의 주역이었던 거 누구나 알고 있고 근데 월드컵 기간에 오시멘은 나이지리아, 크바레첼리아는 조지아 대표이기 때문에 월드컵에 안 나갔죠. 그래서 월드컵 기간 동안에 합숙 훈련도 하고 휴가도 갔다 오고 충분히 몸을 올리고 이제 후반기를 준비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후반기 시작하니까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인테르를 상대로 패배할 때 특히 둘 다 좀 무기력한 모습 보여줬고요. 오시멘은 그나마 이 유벤투스전 바로 직전인 삼프도리아전에서 살아났지만 크바레첼리아는 아직 못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가장 무서운 상대인 유벤투스 상대로 둘 다 맹활약을 해주면서 역시 빅타임 플레이어다. 큰 경기에 강하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선수만 활약한 게 아니고 라흐마니와 엘마스의 득점 지원까지 나오면서 또 어시스트는 디로렌조가 크로스도 아니고 스루패스로 기록을 했고요. 굉장히 다양한 공격 루트가 있는 팀이라는 걸 나폴리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유벤투스 쪽을 잠깐 살펴보면 유벤투스는 후반에 교체 카드를 쓰면서 경기를 좀 떨어졌는데 역시나 이 알레그리 감독의 수비적인 전술 이게 한계를 좀 드러낸 경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짜온 판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3-5-1-1에 가까운 굉장히 수비적인 요즘 많이 해온 축구로 버티다가 공격이 필요하면 이제 윙백으로 선발 투입했던 키에사를 윙어로 돌리면서 키에사의 측면 공격을 활용한다라는 심플한 플랜이었는데 전반전까지는 먹히는 듯 보였거든요. 하지만 좀 불안 요소가 있다면 이 3백 중에서 브레메르가 오시멘을 계속 대인마크를 했는데 오시멘이 누굽니까? 오시멘은 약간 자기도 다음 플레이를 예상할 수 없는 선수랄까? 변수로 가득한 선수예요. 저희가 괜히 저 입중계할 때 자주 백호라고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강백호가 뭐 같은 팀도 예상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하듯이 오시멘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오시멘이 어떤 탄력과 의외의 변수 창출 능력으로 브레메르를 딱 한 번 완벽하게 뚫어냈는데 그때 터진 골이 정말 큰 기폭제가 되면서 나폴리가 대승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흐름이 넘어간 뒤에는 포백으로 전환했는데 이때부터는 이집트 수비가 정말 버티질 못했죠. 특히 왼쪽 풀백에 있었던 그 원래 공격적인 윙백인 코스티치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오시면을 막아야 하는 그런 국면에서는 번번이 털렸어요. 그러면서 알레그리 감독의 어떤 장점인 판을 짜오는 능력, 수싸움 능력 이 면에서도 스팔레티 감독이 좀 우직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쪽에 중점을 두는 축구에 패배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김민재 선수의 초점 맞춰서 얘기를 해보죠. 김민재 선수는 다행히 건강한 모습으로 일단 이번 경기를 소화했어요. 김민재가 앞선 삼프도리아와의 경기에서 45분 만에 빠졌죠. 이 나폴리에서 데뷔한 뒤로 컵대회 포함해서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한 경기였는데 경기 후에 스팔레티 감독이 부상에 대한 조짐이 있어서 뺐다고 얘기를 하면서 몇 달 동안 못 쓰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불안했어요. 어떻게 보면 김민재의 몸 상태가 그 월드컵 우루과이전 직전 정도인 건 아닐까? 그렇다면 경기하다가 또 같은 부위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불안했는데 다행히 유벤투스 상대로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기색이 있을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건강한 모습 또 좋은 컨디션으로 소화를 해냈고요. 수비면에서 김민재 역시 김민재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라흐마니가 좀 실수를 하거나 흘리는 공이 있으면 원래 자리가 아닌 라흐마니 자리까지 가서 커버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또 전진해서 압박하는 특유의 수비 또 나왔고 뒤로 빠지는 상대 선수를 따라가서 막는 것도 가장 자주 했는데 역시 성공률이 높았다. 그 다음에 문전으로 들어오는 공도 뭐 낙하지점 잘 잡아서 걷어냈고 모든 면에서 김민재다운 수비가 잘 나왔다라고 대체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날 굉장히 눈여겨본 거 유벤투스 상대로 김민재가 이런 것도 됐나 싶었던 부분은 왼발 패스입니다. 김민재의 빌드업 능력이 좋다는 건 정평이 다 있고 원래 중요한 장점이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오른발잡이면서 왼발도 급할 땐 쓸 수 있다 정도였는데 이번 경기는 오른발로 해도 되는 패스까지 왼발로 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왼발로 톡 찍어찬 패스가 동료에게 정확히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요즘 연습을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이제 거의 패스를 양발로 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왼발 능력이 올라온다면 김민재 선수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드업 면에서 김민재는 뭐 패스가 정확할 뿐 아니라 때로는 상대와 우리 팀 선수들의 흐름을 다 읽고 유벤투스 선수들 사이에서 틈이 살짝 열리는 쪽으로 이제 전진 패스를 넣어주기도 하고 좋은 패스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키패스도 기록을 했습니다. 김민재가 이제 공을 끌고 올라갔다가 찍어 차준 패스를 오시맨이 침투하면서 바로 받았어요. 김민재의 스루 패스를 오시맨이 바로 받았는데 오시맨의 슛이 이제 슈엑스니에게 막히긴 했지만 슛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김민재 키패스까지 하나 기록이 됐죠. 김민재 선수 여러모로 빌드업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였다. 다만 이제 얘기거리가 될 만한 것은 실점 장면, 유일한 실점 장면에서 김민재 선수의 책임이 몇 퍼센트냐인데 당연히 책임이 제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김민재 선수가 막던 선수와 2대1 패스를 하고 이제 디마리아가 문전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이제 디마리아를 막으러 갈 때 김민재가 공을 걷어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서 공이 흘러가고 이제 실점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김민재의 에러, 뭐 수비 실책으로 기록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책임이 동료들과 함께 같이 있었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수비를 정말 자주 해요. 뭐 보시면 전 팀에서도 그렇고 이번 팀에서도 그렇고 김민재 한 명한테 맡겨놓는 수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은 수비 상황을 좀 헤쳐나가야 하는 걸 생각하면 한 개 정도의 실점이 연루된 거는 뭐 있을 만한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거죠. 세르히오 라모스가 굉장히 팀 전반적인 기여도가 높은 반면에 문전 안정감은 다른 이제 월드 클래스 센터백들보다 좀 부족해서 라모스 수비 실수 모음 이런 거 하면은 엄청 길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결국엔 라모스를 월클로 인정하는 것처럼 김민재도 이날 전반적인 기여도가 원체 높다 보니까 수비 상황에서 집중력을 100이 아니고 90을 쓸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뭐 당연히 익스큐즈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김민재 역시 굉장히 좋았다. 특히 본인이 가장 이기고 싶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던 팀, 게다가 이제 자신을 영입할 생각이 한때 있었던 팀 유벤투스를 상대한 경기에서 좋은 수비하고 이겼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각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승 가능성 현재 뭐 리그 판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경기가 끝난 직후 지금 이게 18라운드 첫 경기였기 때문에 나머지 18개 팀은 18라운드를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상위권 판도가 다 정해지진 않았지만 일단 가장 유력한 추격자 최근 8연승 하면서 2위로 올라왔던 유벤투스를 꺾었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이 경기 전에 승점 7점 차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다면 승점 4점 차로 줄어들고 굉장히 추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겼기 때문에 승점이 10으로 늘어났죠. 승점 10점 차면 뭐 이제 나폴리 현재 팬들이 들고 흔들었던 팻말처럼 이제 뭐 발 뻗고 잘 수 있는 편안하게 1위 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승점 차예요. 유벤투스의 추격은 당분간 큰 걱정 안 해도 되겠고요. 다만 이제 유벤투스와 승점 동률이었던 AC 밀란이 18라운드 아직 안 했어요. 거기서 이제 밀란이 이긴다면 밀란이 2위로 올라오면서 승점 7점 차로 계속 나폴리를 추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뭐 만약에 앞선 인테르전 패배에 이어서 퐁당하고 유벤투스전 또 졌으면 정말 위기였을 텐데 그걸 면했다는 면에서 나폴리의 현재 상황 역시 다시 독주다. 선두 독주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우승 가능성을 거론해도 될 정도로 성적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경기 끝나고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티스 회장을 굉장히 자주 잡아줬어요. 이 사람이 3부에 있던 나폴리를 인수한 지 18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침내 우승할 때가 온 건가라는 생각을 라우렌티스 회장이 살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부에 있던 팀에 3부에 있던 팀, 그 팀을 이제 1부 우승까지 이끈다면 굉장히 이 라우렌티스라는 인물에게는 본인 인생에 남을 엄청난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직 뭐 확정적이다, 엄청 유력하다 이렇게 말하기엔 굉장히 이른 시점이고요. 시즌이 반밖에 안 지났으니까. 하지만 이날 보여준 경기력 이어간다면 어렵지 않을 거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민재, 한국 선수로는 이제 박지성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될 것 같은데 빅리그 우승 굉장한 거 아닙니까? 빅리그 우승까지 순항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조금 더 힘내준다면 빅리그 우승 충분히 손에 잡을 수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